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정말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2015년 대전망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그냥 우리끼리 놀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민 컨설팅 여론 분석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윤희용 씨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명을 얘기해 주셔야죠. 네. 본명은 윤희용 맞습니다. 아니 네. 브래드 핏 아니에요? 발출모라고도 하고. 브래드 피트 빵발. 그래요. 빵발. 네. 여론 분석 전문가시고 요즘에 많이 TV에서 얼굴을 보시 갑자기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는 아니에요. 대선 전부터.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만 2년 이상 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지지도가 무너졌다. 이 심리적 마지노선. 그렇지. 이 단어를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늘 자랑하는. 주장하는. 하여튼 우리 전문가 오셨으니까 한번 여론이 어떻게 흘러왔고 2015년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죠, 예언. 네. 또 지금 저렇게 중간중간에 소개도 안 하는데 툭툭 끼워 나오시는 분은 좌파 빨갱이 평론가에서 요즘 종편 부역자로 변신하신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고향에 온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요즘에 뭐 이분도 요즘에는 제가 이 팟캐스트 데뷔는 애국전선이었잖아요. 오래됐죠.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네. 순위는 저 아래에 있긴 한데 저도 못 간 지 한 3개월 됐는데 근데 요즘에는 거의 종편을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트맨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박쥐인간. 라디오 틀면 라디오에서 나오고 말이죠. TV 틀면 TV에서 나오고. 종편을 틀면 나오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종편에 나가면 돈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형편없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상으로 굉장히 작게 돈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루에 많이 뛰면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종편계의 한 이제 3년 차. 네. 횟수는 4년 차다. 2012년 대선 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만 2년 3개월, 4개월째가 이제 되는데 보니까 센츄리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 달에 100번 이상 나오는 사람. 예를 들면 종편에 이제 붙어 사시는 뭐 황태순 의원, 그렇죠. 민영삼 원장, 뭐 이렇게 단골, 또 황장수 아저씨, 그렇지. 또 누구 있더라? 뭐 백성문 변호사, 요즘 황장수 씨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좀 선별적으로 나오시는데 뭐 이런 한 5분이 이 라운드 테이블, 무슨 백만장자 테이블처럼 센츄리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5번 이상 뛰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 아래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YTN 라디오 데일리를 하고 있는데 알아요. 네. 강지원 변호사님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같은 라디오 저는 출근길 프로그램 신일 교수랑 하고 있고 강지원 변호사랑 이제 퇴근길 하고 계시고 이철희 소장님하고 라이벌인 거예요. 근데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왜? 통장에 들어온 거 보면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매일 나가서 돌아버리겠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4년 차 만 2년 반 가까이 되도록 어떻게 이 짓을 하고 있나 통장을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네. 그냥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잔고가 얼마 있나 체크하는 거지 어느 방송사 어느 프로에서 얼마 이거를 따지면 절대 못한다. 그 순간 이제 못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업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편 부역자로 욕을 먹고 있는. 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너의 정체는 뭐냐?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래도 저분이 가서 그래도 보수 패널들하고 좀 싸워주니까 TV를 보시는 분들도 진보조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또 잘못 알고 계시네. 아닙니까? 예. 보수 채널과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저희 전략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안 싸운답니다. 편들어. 요즘 정편이 좀 바뀌었어. 옛날에는 센 사람들 막 붙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그렇게 하면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걸 이제 알았나 봐. 어제 나왔잖아. 네. 엄성섭 앵커가 오늘 실검에 떠 있던데 쓰레기. 한국일보 우리 그 착한 한국일보 기자를 네. 그래서 이제 욕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막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서나. 요즘 그래. EJ는 막 합니다. 막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방송 아니잖아요. 그러네. 방송심의위원회 규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우리끼리 그냥 떠들고 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무색무취하게 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방송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동영 작가도 보면은 가끔 이제 인용할 때 이 조사 개요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법이 바뀌어갖고요. 라디오 방송은 TV 같은 8가지를 경우는 얘기해줘야 돼요. TV 같은 그래졌어. 경우는 이제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분 이상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TV는 맥이 자막으로 끊겨요. 띄우고 홈페이지 알려주면 되는데 라디오는 8개를 어디가 의뢰해서 어디가 조사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도, 그다음 표준 오차, 그다음에 대상 몇 명, 질문 내용. 질문 내용.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걸 8가지를 얘기해 주게 돼서 라디오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 인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냐면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선거조사에서는 이제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인용된 것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하면은 되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공표할 때만 이제 그 아까 불러주신 그런 사항들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어디 일보에서 어느 신문에서 언제 발표한 언제 그러니까 한 JTBC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며칠자. 것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새롭게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공표할 것, 그다음에 인용하는 것 이 구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방송에서 이제 혼란이 있는 상황, 혼란이 있죠. 규정이 지금. 있지 않은 그래서 상황이니까 저는 요새는 통계 인용을 안 해요. 아예. 제작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할 때 라디오에서는 뭐 이 맥이 끊겨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아니 하기가 상당히 10분, 어려워요. 12분 동안 3개 정도 이슈를 다루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한 3분의 1 잡아먹죠.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2분 날라가 2분. 빠르게도. 그러니까 이게 컬투쇼에서 광고 읊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외워가지고 있나요? 근데 매주 오늘은 이제 바뀌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됩니다. 야, 해방감이 느껴지네. 근데 정말 그 최영일 평론가 말처럼 네. 뭐 우연이겠지만 정말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갑자기 이게 쑥 올라가고 아니 우리는 심의받는 방송도 아닌데 이걸 왜 우연이겠지만이라고 토를 다세요. 아, 그럼 아닙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필연입니까? 네, 필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딱딱하고 진짜 이거를 안 하게 돼요. 못 한다니까. 안 해. 통계 인용 안 해. 그러면 이제 29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게 돼 자꾸.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다시 바뀔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조사 기관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두고 봅시다 한번. 두고 봅시다. 정말 그렇게 바뀐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우리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렇죠. 증명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소개는 끝났고 할 말 있습니까? EJ 청취자들 뭐 법정 분위기예요. 없죠.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EJ 광팬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호흡은 잘 맞을 거라고 재밌으니까. 보고.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흔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몇 프로 이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40%라 그랬거든요. 40%를 갔다가 30%를 갔다가 했는데 그 두 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 40% 중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층이 또 뭐 몇 프로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 같은 거는 뭐 한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뭐 이해가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연말 정산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국정 개입 논란, 비선 실세 의혹, 국정 개입 뭐 논란, 그 다음에 뭐 청와대 행정관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고 치는 거. 예. 또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이완구 총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최근 며칠 전까지는 봤을 때 이런 사안들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적 이슈들이었는데 아니면은 이제 여야 대립구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아까 이제 빠진 것 중에 여권 내부의 당청 간의 갈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야권과 대립하는 이제 이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권 성향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도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이제 낮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지지층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여요. 그런데 아까 그 사안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들이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모든 이슈들이 뭐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서 뭐 이른바 뭐 강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현 청와대에 대해서 각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이슈들은 대체로 지금 이완구 총리권도 마찬가지인데 총리 후보자권도 그런데 정치적 이슈 화되는 특성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전환되는 특성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권 성향층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는 것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들이 좀 멈춰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네.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따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국정 동력을 찾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잘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감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야권에서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서 여권 성향층들 일종의 방어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동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 이제 있어 보이는 이게 거예요. 뭐 각 주식 사람들이. 분석으로 치면 이제 지지율이 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얘기잖아. 지금 뭐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보수를 지지하는 그 층이 보수를 외면한 건 아니다. 새누리당을 외면한 건 아니다. 당연하죠. 지금도 보면은 당연하죠. 이제 주요하게 이제 지표들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는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념 성향이 진보에 스스로 가까운지 뭐라고 보수에 생각하느냐? 가까운지 중도에 가까운지 질문을 하는 이제 문항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봐도 보수 성향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0이 넘고 40이 뭐 훨씬 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진보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0%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보수 성향, 보수 우위의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강도는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진보가 평가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왔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게 되면서 보수도 사실 평가받는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당히 어쨌든 유동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거시적인데요? 문민정부도 겪었습니다만 YS 지지율이 최악으로 내려갔을 때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안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그런 거 보면은 방금 뭐 윤석열 분석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체로 동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윤 센터장님이 거시적인 분석을 해주고 계시니까 좀 미시적인 것도 들여다보자. 그럼 올해 지금 전체적인 전반의 흐름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주기로 움직여온 거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EJ가 전문 방송이지만 그 대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6.25, 분단, 해방 이전 복잡한 구도 속에서 지금 많이 형성되어 온 거잖아요. 세대가 한 20년 주기로 바뀐다. 요즘에는 뭐 태어난 날짜만 달라도 먹은 공깃밥 수만 차이가 나도 세대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성향은 굉장히 이 지구 밑에 있는 지각, 멘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변해왔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갑자기 40%가 뭐 10%가 되고 이런 변화는 아닌데 문제는 저는 올해 2015년 전망이니까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 2013, 2014 2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알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권 내 정책적인 계파 분열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 온 거고 그러면 이제 올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올 여름이라고 보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이 전환점을 도는 거란 말이에요. 참 오래 지낸 것 같은데 이제 2년 지난 거고 또 어찌 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에 요즘에는 너무 익숙해졌어. 사건 사고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와 스타일은 그냥 굳어져 있으니까 보는 장면이 맨날 흑백 화면처럼 똑같잖아요. 세상이. 그 문화적 감성으로는 이거 참 비창조적인 시대에 사는구나. 근데 이제 구호는 창조경제구나. 이렇게 이제 이율 배반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불과 2년여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세기말이 다르고 뉴 밀레니엄이 다르고 기분이 다른 것처럼 이제 올 여름을 기점으로는 뭔가 쇠락하는 이 균열, 파열음들이 날 것이다. 그런 징후가 작년 말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럼 이제 문재인 아저씨가 좀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내려나 하는 기대 반 또는 뭐 이 회의 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권 내 싸움이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던 셈인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의 변수들이 생깁니다. 우선 4.29 보궐선거가 하나 생겼고요. 이 의석은 딱 3개지만 이게 이제 여당이든 혹은 제1야당이든 아니면 진보정당이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된 거죠. 4.29에 대한 지금 관심이 이 세 지역에 대해서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봄에는. 네. 보궐선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그래서 이제 이슈별로. 보면은 방금 이제 뭐 여권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라든가 대립 구도가 이제 먼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 우리가 뭐
그 자원외교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국가만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권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원들이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기억나는 것으로는 일단은 내적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뭐 시간, 정보, 뭐 건강 또는 이제 인력 이런 것들은 이제 내적 자원이라고 불러요. 미국의 이제 대통령 권위자에 이제 폴 씨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자원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적 자원이다. 외적 자원에는 자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당선될 때의 득표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세 번째는 의회 내에서의 여당 의석수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내의 여당 의석수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 중에 자원이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불러도 된다. 캐피탈. 예,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시켜서 입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실질적인 힘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원천인데 지금 이제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일종의 이제 어떤 뭐 지갑에 돈이 많은데 인플레가 벌어진 것처럼 가치가 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여당의 이제 의석수가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다른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멘틀 마그마 이런 게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 굉장히 이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여권 내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은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흐름, 그 대통령부터 멀어지게 되는가. 이제 이 굉장히 의회 내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안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의 안정성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근데 그 미국 이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거기 이제 반론 겸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이제 박 정부를 바라볼 때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외적 자원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적 자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분석 능력. 정보를 분석하려면 정보 수집 능력. 이게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가 많이 쌓이면서 학습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어떤 뭐 도에 통달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부의 브레인 측면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것을 외적 자원인 그 내 지갑 속에 현금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유보다는 돈에 발이 달려서 나 네 돈 아니야. 그리고 다른 지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돈이 지금 움직이고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움켜줘야 되는데 움켜쥘 만한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나 리더십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본 운용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론적 해석이 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제 정부다. 정부라고 부른다면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여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 전환점이라는 타이밍,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3년, 그러니까 2년 반을 보는 거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 물론 이제 그 구중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세한 내막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시간에 대한 의혹, 궁금증 이런 것도 들고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난 아니다. 뭐 이제 접촉한 적 없다. 우리를 남녀 관계로 보지 마라. 이러면서 뭐 검찰에도 들락날락 하는데 문제는 다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가려진 내면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적어도 봐서 다 아는 통치 행위 말이죠. 그 적어도 3년 차 동안 지금 바뀌지 않는 그 연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작년 것과 똑같은지 그런 싱크로. 그걸 국민들이 다 포착해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집단지성이 우리가 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죠. 다 알았어. 파악 끝.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2년 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문제는 2년 반 후에 또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욕망, 그게 끌어오르는 마그마들이 지금 내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들이 구체화될 텐데 자, 김무성 구체화됐고 그럼 친박계가 이완구를 총리로 만들어서 책임 총리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서 친박계의 이 어떤 이 대권 대안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감지했는데 지금 이제 청문회 전후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고 그럼 분명히 다시 이제 애드벌룬을 하나 끌고 와요. 이미 작년에 띄워놓은 반기문 뭐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인물이든 허상이든 아니면 실제 인물이든 세대결을 하는데 그러한 카드들을 막 섞어서 쓸 거란 말이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 야권 주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과제가 2015년에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대통령 지지율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하면 대통령 지지층이 몇 퍼센트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질문은 그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이것이 다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다 이제 모든 조사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평가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지만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뭐 잠깐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정치론인데? 오늘 방송 대단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일단 재미도 없고 맞아요. 중간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찬성.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짧게 될 수 있으면 답하라. 짧게. 그러니까 아니. 부분 가지치지 말고 짧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이 형이 아는데 종평가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길게 하지 말고 1분 30초 룰이라 그래서 그래. 1분 30초 얘기하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던졌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화체로 가라. 그러니까 그래, 너무 우리가 길어지면 더 이 집중력이 진화해야지. 떨어지니까 성공합니다. 청취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런 걸. 물론 저희는 발언에 제한은 전혀 두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시고 싶으면 당연히 하시는데 청취자를 위해서 약간의 그렇지. 수정만 가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절반쯤. 그러요. 뭐야 쟤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망가졌어? 그 아까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저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를 지지한다가 한 40% 나오고 진보를 지지한다가 20%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20%대. 20%대. 어쨌든 대통령 선거 하면 51대 49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또 정당 지지율 얘기하는데 정당 지지율도 사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제대로 못 보여줘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나의 정당이에요. 우리의 정당. 그래서 뭐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당 일체감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있던 없던 간에 지지율이 변화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상시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런데 이제 야권 성향층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선거 때 이제 지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은 야당에 대해서 지지가 야당이 나의 정당, 우리의 정당이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도가 아니야.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의 확장을 견제하거나 막으라고 하는 상대적 지지 또는 조건부 지지의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견제할 필요성이 없을 때 또는 견제할 기회가 아니라고 할 때는 야당을 지지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고정 지지층들이 있는 거죠. 한 20% 정도 있는 것이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최근 바닥까지 나타났던 그렇습니다. 지지율. 사실은 뭐 이제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야당 지지율 뭐 10%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제가 시기가 아닐 때는 이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큰 선거가 있게 될 때 총선이라든가 대선될 때는 새누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선 득표율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견제의 시기거든요. 심판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조건부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견제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건부 지지를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표출을. 그래서 그때는 정당 지지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득표율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 이제 있다는 것을. 패착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아주 쉽게 제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지난 대선도 그랬고 지지난 대선도 그랬고 제가 보면서 보수층이라고 전 보수 진보 구분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희박해지고 있다. 다른 개념들을 변수를 많이 넣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전공이 복잡계인데 이미 한국 사회는 복잡해. 예를 들면 우리 이 작가님을 딱 보고 우리가 그런 이 디테일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저 사람은 과연 진보일까 보수일까 미분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벽한 진보 완벽한 보수는 없는 거죠. 뭐 그건 스테레오타입의 이야기인 거고 내 안에는
어떤 부분은 난 보수고 어떤 부분은 진보고 이게 다 섞여서 하나의 개체가 완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치적 성향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다 이제 우선 차치하고 중요한 건 보수층의 지지는 정치적 성향은 구조주의적 성향이에요. 건축물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그 기반이 10% 기층이냐 20% 기층이냐 40%냐 이걸 얘기할 수 있는데 진보 성향 민주진보라고 부르자고요. 왜냐하면 민주가 사라졌어. 예전에 이제 독재 민주 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수, 뭐 수꼴이라고 부릅니다만 근데 원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뭐 중도 보수 혹은 뭐 민주계 보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진보 민주계를 다 엮어서 보면 여기는 생태주의적 정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인종은 같은데 뭐 다문화 사회니까 인종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다수를 놓고 보면 그러한데 정치적인 종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성향하고 종편의 성향은 달라. 다 미디어라고 부르지만 팟캐스트는 이게 생태주의적인 미디어고 그리고 이제 종편은 구조주의적인 미디어란 말이에요. 저기는 대자본이 투자돼서 시스템을 구축해 올렸고 여기는 막 생겼다가 막 사라져. 로테이션이 되게 빨라. 순위 변화도 빨라. 그러니까 낙곰수 때 나는 낙곰수는 10년 갈 줄 알았어. 권불 10년도 안 가. 한 2년 정도 가. 그리고 또 이제 파생되잖아요. 사라진 게 아니라 각각 또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변신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비용 고효과 생태주의에 있단 말이에요. 이콜로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EJ가 어느 순간 다 장악해버렸잖아, 이 시장을. 지금 독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회장님의 포스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이걸 정치 성향으로 다시 대입을 하면 만약에 보수가 없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48% 49%가 나오지 않겠죠. 이 안에서 싸우겠죠. 사실은 제가 생태주의 영역 안에서 진보끼리 싸우는 게 훨씬 무서워요. 근데 이제 보수 안에서도 자기네 개파끼리 싸우는 게 훨씬 더 무서워. 근데 구조주의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싸우지. 그럼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저쪽은 인터레스트, 이해를 놓고 싸워요. 이건 제가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수 쪽의 이 유명 정치인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 들은 얘기인데, 내가 이 정치에 입문해 보니까 말이야, 이 굉장히 뭐 보수적인 명분 가지고 우리가 정치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다 껍데기야, 가짜야. 진짜 보수주의자는 10%도 안 돼. 나머지 90%. 배지 달고 최소한 정당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는 주로 이제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포함해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절대 우리 대우는 흩어지지 않아. 이득과 이해관계, 욕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걸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심점이 있다. 반대로 진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아직 1시간 반 정도 생각했는데. 벌써?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1시간 반 안에 우리 오늘 다 못 끝냅니다. 그래요.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그 제가 결론을 내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보다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이제. 근데 그 이제 제 결론은 그건 아니고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총량은 같아요. 비슷하다. 예. 야권 성향, 여권 성향 총량은 같은데 이것이 상시적인 집중도, 상시적인 결집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선거일 때는 이제 비슷해진다. 총량은 같은데 왜 그러면 선거하면 판판이 다 깨집니까? 아니 야권의 진영에서 지금 이긴 게 총선에서 딱 한 번이고 대선은 2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전에 뭐 지방선거 뭐고 다 졌어. 총량이 같은데 왜 선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지역구 이제 선거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51대 48이든 52대 48이든 그것을 봤을 때는 그 비율 자체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이제 지역에서의 조금 다른 답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스코어로 이겼었는데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이 희웅이 형이 얘기하는 거는 이 현상학적 분석으로 인정하는데 저는 그 기저에 우리가 관습, 문화, 그 커스텀, 생태의 기반을 이루는 이 지층이 뭐냐를 봤을 때 남한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분단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이제 뻔한 거니까 언제 극복되냐, 극복이 영원히 안 될 거냐. 그 제가 아까 드린 질문 하나만 이 두 분의 의견을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수는 인터레스트, 이해, 이익 이런 욕망의 결집체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진보처럼 뭔가 뭐 민중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명분 때문에
뭐 민주의 투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들은 실질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이제 전제하면 반대로 이 생태주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 혹은 이 진보를 지향하는 이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선거 때 나타나는데 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욕망은 뭐냐 이거예요. 그 명분이에요? 가치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방금 그 욕망이 그런 진단하는 건 정확히 맞다고 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가 대한민국 사회에 훨씬 많다고 보는 거는 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수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욕망하고 반공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이까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다 찍은 것도 그런 거거든. 이명박 찍으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아니, 이런 욕망 지금 자극.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도 똑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거고. 또 지금 뭐 이게 통진당 계산시키고 이거 다 반공이거든요. 반공이 뭐 조봉암 진보당 사건 해체 때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 써먹은 게 반공이고 이게 통했다는 거. 지금도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빨갱이 때려잡는데 문서 좀 위조한들 어떠랴라는 댓글을 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9,500개나. 네. 그러니까 이런 반면에 그래서 똘똘 뭉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진보는 왜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늘 하기지만 그렇게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욕망이 보수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또 정권을 잡았을 때 소위 말하는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약간의 명분이나 이념이나 가치를 조금 더 따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내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고 양보를 안 하거든.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이거 단순한 비교지만 이 정치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나온 얘기니까 해보자고요. 전두환 추징금을 아직도 못 거뒀어. 박근혜 정부 취임하고 전두환 추징금 뭐 특별법 만들어서 환수한다고 막 대성과라고 이제 했어. 2년차 때. 인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때 전두환은 한참 지지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는 저 나쁜 놈 돈 다 환수해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돈이 대략 9,500억 정도를 해먹었다라고 드러난 거 아니에요. 드러난 것만. 그럼 전두환 때 50 때 80년대 7년 동안 1조를 해먹었다고 대략 치자고요. 9천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정 논란이 아직도 많지만 뭐 이제 본인은 몰랐지만 권양숙 여사가 받았네. 뭐 한명숙 뭐 전 총리가 받았네 하면서 그 돈이 9억이에요. 9억. 그 돈이 9천억과 80년대에 2000년대에 9억 받았다고 치고 이건 정말 받았다고 치고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금액의 차이 때문에 한 대통령은 죽음을 맞이해요. 한 대통령은 지금 얼굴 피부 좋고 장수할 거야. 장수하고 있잖아요. 욕을 먹어서인지 모르지만 이걸 비교해보면 그 도덕적, 윤리적 가치 때문에 아까 전리품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저쪽은 팍팍 쓴다. 쓰기 위해서 그만큼 갈취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쪽은 마음이 약해서 갈취 못하잖아. 갈취하려고 이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거니와 나눠주려고 권력을 잡았는데 갈취하는 기술도 없으니까 전리품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뭔가로 아까 얘기한 게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보상을 줘야 사람들이 흡족해지는 거잖아. 그게 웰컴 투 동막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마을 먹여야지. 이장님이 많이 먹여야지. 옥수수든 감자든 그럼 그 뭔가가 뭔가인지를 진보가 규정하지 못하면 이게 바벨탑하고 똑같은 건데 랭귀지가 다른 거예요 서로. 나는 그게 가치다. 나는 그게 시스템이다. 나는 그게 도덕, 윤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은 나는 그게 싸가지다. 아니다. 싸가지가 아니고 예의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담론에 투자되는 시간이 진보가 훨씬 많아요. 보수는 한마디 딱 하면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중심으로 쫙 줄 서서 가는데 우리는 합의체잖아. 그러니까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 정의를 상호 합의해야 되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학생이었던 80년대부터 아직 우리는 NLPD 논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전 패배의식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만약에 진보가 집권을 잡는다면 뭐 DJ나 노무현처럼 용서 하회전 필요 없다고 봐요. 진짜 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방금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걸 해야 된다. 저들은 저렇게 정말 범죄 집단처럼 통진당 해체해서 징역 10년씩 막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철판 깔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알고 얻어맞고 있고 그렇고 피철철 흘리고 우리는 또 당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주기설이라고 요즘에 한참 나옵니다. 나오죠. 아까 윤영 팀장님도 뭐
진보 정권 10년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보수 정권 10년을 평가할 시기다 그렇고 이명박 정부의 평가 지금 엉망입니다.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거기가 해쳐먹었는지 그 어떤 4대강이 얼마나 조사에는 이제 잘못되었는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보다 더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민도 다 알고 있고 또 박근혜 정권 2년 반을 겪으면서 뭐 이따구 정부가 다 있나고 생각하고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 거야. 구호만 준비된 대통령이었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2년 동안 보여준 게 없어요. 아는데 자 그렇다면 10년 주기설이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맞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게 이제 올해 전망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이게 10년 주기설이 맞으려면 수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두 번 정부 5년 임기 곱하기 2 해서 10년을 끝내고 우리가 10년을 했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10년을 뺏겼다고 치고 되찾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수권의 체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이 없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쪽이 못하고 이 국민 전체 평균율로 따져봐도 뭐 보수 진보 다 합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다 모아서 봐도 그 평균 수치로 본다면 부정평가가 높은데 아까 리서치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그러면 대안의 문제인데 제가 아주 갑갑한 건 아까 분단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레드 컴플렉스가 존재하는 한 수권의 기대감을 이쪽이 헤게모니를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리 욕을 해도 또 예를 들면 김무성 아무리 욕을 해도 또 이완구 그렇게 청문회 때 거짓말을 하는 걸 아침에 한 거짓말을 저녁에 뒤집는 걸 보면서도 또 이완구 이럴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헛개비를 지금 2년 동안 만들어내도 그래도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뭐 기타 등등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 왜 이쪽은 안보 국방을 지켜줄 것 같으니까 저쪽에 주면 간첩들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이 논리 이 정말 올해 이 뿌리 깊은 관습을 뽑아내지 못하는 한은 어렵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코스프레 할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격파할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하고 우리는 맨날 지지부진해 있는 거죠. 이런 것 분석도 있어요. 예, 잠깐만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 야권에서 한 거는 이명박 심판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대안 제시를 대안이 못하고 없었어. 아젠다랑 의제 설정은 새누리당이 다 잡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클릭을 엄청 해서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를 주창했죠. 일단 잡고 나가 대통령 씹하면 그만이니까 뒤집으면 그만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번 2017년 대선도 또 분명히 박근혜 심판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만 가면 또 10년 주기설이 안 맞고 또 질 수도 당연하죠. 있다. 당연하죠. 불안하다. 그런 의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자, 윤 팀장님. 저는 뭐 얘기하시죠. 예. 어쨌든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야권이 다음 대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쨌든 좀 유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어떤 이제 면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에 너무 대해서 못해서. 사실 이제 YS 때만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낮았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어쨌든 진보가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있었던데 그것이 별반지 해봤더니만 다를 바가 없다. 이제 크게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들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승부를 겨뤄볼 만한 이제 시점이 된다. 2017년에는.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야당이 이제 야권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이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안보 봅니다. 문제와 연결되는 예, 거겠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난 대선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어떤 이제 그때 글을 썼는데 시대 정신에 대한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시대 정신 당시에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복지 확대가 시대 정신이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시대 정신을 먼저 선점했다. 그것이 대선 승리를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에 있는 이슈들, 아젠다들을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해낼 능력이 있다,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또 그것을 잘 해낼 것이라는 신뢰,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서 확보해 있지 않으면 먼저 야권이 보유하고 있던 이슈라 하더라도 아젠다라 하더라도 더 신뢰받는 정치 세력이 그 얘기해보면 그쪽에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에 분명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경제민주화랑 복지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슈의 소유권으로 보자면 야권이 이제 가지고 있던 것이란 거거든요. 근데 신뢰도에 있어서 워낙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은 거기에 이제 쏠리게 됐던 것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그것이 이제 지금은 잘 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이 지금 많이 이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당이 충분히 이제 어쨌든
뭐 아까 뭐 대안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이제 국정을 담당할 세력으로서의 신뢰, 안정성 이것을 남은 기간 확보해내느냐 못하냐 이것만 확보하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단서는 달았지만 어쨌든 야권이 다음 선거에서 대권을 잡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릴 테니까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같이 좀 해주세요. 네, 좋아요, 답변하면서. 좋아요. 아까 안보 문제 하시면서 그걸 극복 못하면은 야권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를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 보면 거의가 야권 후보들이고 지지율도 야권 후보들이 다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은 다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최평론가 하신 이야기는 야권 후보들이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와도 2017년에 저쪽에서 누가 후보하면 딱 오르면 결국 그쪽에 많이 찍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물 대세론이라는 게 있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반평생 해온 과거 삼김 시대의 YSDJ로 대표되는 지금 인물이 없다 보니까 혹은 뭐 문재인도 약하다, 박원순도 약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또 이제 저쪽에 공격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종편이 하는 게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끼워넣으면서 뭐 28호 공간 문제 나오죠. 진돗개, 믹스견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향 문제부터 이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김용민 후보를 당시에 밀어내고 이 조선일보의 막말 공방에 의해서 이 대신 배지를 단 이노근 의원이 그냥 이 사람은 임기 내내 하는 게 박원순 저격수잖아요. 네, 스스로 자처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정치적 이 역량은 차치하고 이슈만 던지면 다 받아줘. 그러면 다 깔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파간다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주의 시스템을 잡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슈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게 산란되고 분산돼서 저만큼 집중적인 타격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전쟁의 논리로 친다면. 그래서 저는 그 인물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 깔려 있어요. 정당보다 인물 아니야? 이런 어르신도 많은데 그 인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우리 윤 센터장님이 얘기한 그 환경의 변화 조짐에서 저는 그 시금석을 이게 아주 단순 사례지만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 재보선 미니 총선이라고 불렀죠. 이걸 가져다가 보면 호남은 변해 오히려. 우리는 여당도 찍을 수 있어. 근데 영남은 안 변해. 김부겸 미안하지만 안 돼. 넌 민주당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 시각에서. 그럼 이 변화는 누구에게 유리한 변화인가? 유동성이 어느 쪽이 더 흔들리고 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생태주의 개는 계속 유동을 해요. 우리는 일로 좀 우클릭할 수도 있고 좌클릭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레토릭의 영역에서는 보수는 극좌까지 갈 수 있어. 한다고 할 수 있어. 왜? 손으로 뒤에 이렇게 거짓말이거든. 근데 윤리성 도덕성의 문제에서 진보는 뻥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한 뻥을 못 쳐요. 결국은. 햇볕 정책 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 보수층에 다수를 잡고 있는 보수층 플러스 알파 중도계가. 그러면 이 유권자들의 심리를 누가 결국 구심점을 가져가냐면 우리 쪽의 아젠다는 그러니까 뚜렷한 비전이 없다. 비전은 훨씬 많아. 지금 지난 그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이 정책 공약들 다 누구 거냐면 원래 이정희 대표 거란 말이에요. 민노당이 먼저 다 했던 얘기를 이 한나라당이 주워가 가지고 새누리당이라고 이름 바꾸고 빨간 딱지를 딱 붙이더니 모든 복지를 다 합니다. 노인들 임플란트 다 바꿔드립니다. 결국 못할 줄 알면서도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할 줄 믿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되면 다 할 거라고 정말 믿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의 능력은 딱 그 정도예요. 자기 최면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는 능력이야.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걸로 대권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대선 토론 3차 토론을 MBN 나가서 보고 있으면서 그땐 이정희 후보가 이제 2차까지 하고 사퇴하고 후보 사퇴 다이다이 1대1 이제 이 토론을 할 때 말이 안 되는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됐어. 아니, 그때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어디 뭐 방송 나가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다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못 나와도 좋다. 박근혜 후보의 오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빵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회자가 됐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날 김용판이 이제 발표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술을 하나 더 두잖아요. 이게 쐐기를 박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우리가 눈뜨고 뻔히 보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나서 지금 물론 이제 2년 반으로 가고 있지만 바뀌었다. 우리 유권자들이 바뀌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건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치에서는.
물론 거긴 경제도 따져봐야 되고 경제는 좋아질 게 없고 앞으로 나빠지면 나빠졌고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민심이 마지막에 어떤 이 전환점에서부터 움직인다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부양하기 위한 반짝 효과들을 노릴 텐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저들의 무기가 뭐냐면 TV조선이 강력하죠. 왜? TV조선은 어떤 매체예요? 북한 뉴스가 절반 이상이야. 그럼 북한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얼만큼 퇴행하고 있냐면 북한보다는 낫잖아? 그럼 보수 찍어야지. 그래요. 또 공교롭게도 지금 시청률 조사를 하면 뉴스 프로그램은 종편에서 TV조선이 1등입니다. 다 1등입니다. 다 1등. 네. 뉴스룸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최근 이번 주 지난주 보니까 이 뉴스룸에 드디어 JTBC 뉴스룸에 50대들이 막 급 편입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지지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중동 종편 거기 이제 매경을 포함해서 4개 매체가 똑같을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뛰어보니까 적분으로 하면 똑같은데 미분을 해서 틈은 없을까라고 뒤져보니 스펙트럼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종편 이야기는 또 그게 이제 EJ 문제죠. 먼저 EJ. 좀 할게요. 네. 뭐냐면 야당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억울하지. 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 선거가 아닌 시기에서는 정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제 언론의 기류가 통상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8대2 정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니까 언론의 기능이. 지금 야당은 뭐 좀 발목 잡기 꽤 있네 정도 이렇게 끼워주는 형국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볼 때. 근데 종편이 생기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 하면 야당이 권력이 없는 야당이 상시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지고 야당을 비판하는 분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종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선거 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FGI라고 좌담회들도 많이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나이가 많고 적은 건 상관없이 다 종편들을 보고 그러는 상황인데 종편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야당에 대한 비판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평소 얘기를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동일한 잣대로 여당과 야당을 평가하는 게 맞는데 선거가 없는 시기는 정부 여당에다 가중치를 둬서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종편이 생기면서 그게 허물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야당이 오히려 더 평가받고 비판받는 국면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일반인들한테도 저는 그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건 반대. 그런 흐름들이 그것도 있다고 반대. 말씀드립니다. 저는 데일리로 종편을 뛰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종편의 장점이 있어요. 종편의 장점은 종편은 보수층을 주로 타겟 시청층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야. 막대하게 수백억, 수천억 들어갔으니까. 대자본 사업이라 우리 팟캐스트하고는 다른데 이들의 관심은 돈을 벌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욕망, 물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권력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고 그들에게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청률로 움직이는데 하루에 뉴스 편성을 하는 걸 쭉 보면 야당 뉴스는 후순위로 밀려요.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안 다룰 수 없을 때 다루지. 그것도 이제 나쁜 거로 다루죠. 네거티브로 뭐 친노 문제라든가 무슨 뭐 박원순 뭐 비리 의혹이라든가 다루는데 안 다루기 싫어해. 왜? 시청률이 안 나와. 재미없어. 왜냐하면 보수층은 이미 쟤네들은 아니고 쟤네들은 나쁘고 쟤네들은 빨갛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머리야.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재밌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정치 이슈, 청와대 이야기 그래도 없으면 옛날 얘기합니다. 박정희 향수. 박정희 때 뭐 산업개발, 오늘이 경부고속도로를 기공식한 날입니다.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래서 이제 황태순 의원 같은 양반이 그런 얘기를 구수하게 잘하니까 이 전설 따라 산말리처럼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정치에 대해서 재미없거든. 선거도 없고. 싸움이 없으면, 파이팅이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정주의로 가는 거예요. 땅콩, 해양, 조연아 하루 종일 하고 지난해에는 뭐로 재미를 봤어요? 유병헌으로 재미를 봤잖아. 유병헌으로 4개월 시청률을 끌어올렸거든. 북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는 물론 매우 정치적이지만 정치적인 아젠다인데 최동욱 사태 같은 건 매우 정치적인 찍어내기이지만 혼외자니까 막장 드라마랑 믹스해서 이게 5, 60대 아줌마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혼외자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있을까 없을까 화면에 혼외자가 짠 나와서 저희 아빠는 최동욱입니다. 그럴 것 같거든. 엄성섭 앵커가 달리는 기조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센세이셔널리즘 우리가 옐로우 저널리즘 얘기하는
선정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만 놓고 이 종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종편의 궁극적인 타겟은 뭐냐면 오직 시청률. 거기서 따라오는 돈. 지금 1%가 이 업다운 하면 100억 정도의 광고료가 업다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종편들은 흑자 전환이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윤회 문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러고 촉이 딱 곤두서는 순간 정윤회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는 저는 EJ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지 가끔. 아니 뭐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그게 많은 기회는 아니에요. 정윤회 건으로서 종편의 재미를 보긴 봤지만 어쨌든 좀 심하게 정윤회를 비판하는 패널들도 일부러 하차시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고. 당연히 그건 그러니까 그건 기본으로 놓고. 어쨌든 종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들 청와대 이야기 또 과거 향수 박정 이야기 또 가까운 북한 이야기 이런 거 다 어쨌든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거는 보수 시청자들이 다 종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보수를 위해서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토끼를 관리해야 그렇죠. 되는 거지. 어쨌든 언론 환경은 이렇게 야권에서 사실 좀 보호받지 못하고 불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신문이야 뭐 완전히 공격을 해댔지만 방송은 뭐 대통령 임명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방송은 그렇게 많이 공격을 못했거든요. 어쨌든 방송이야 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이제는 방송, 신문, 종편 모서리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또 싸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마이크와 생각이 들고. 스피커는 거의 없다. 이제 그 환경이 저는 이제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과제들을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주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야당 내부에 뭐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뭐 신뢰성, 안정성 이것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보여주느냐, 증명해내느냐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야당 얘기를 개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가 전통적으로 두 개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제 권력과 미래 권력.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개파가 딱 두 개만 있으면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 쉽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대중에 대해서 이제 개혁하고 변화한다는 이미지를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친이계가 잡았어요 정권을. 그러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또 친박이 전면에 나서서 완전히 바뀌었구나. 해서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친박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하면 또 친이계가 나서게 되고 비박계가 나서게 되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굉장히 용이하게 나타나는데 빨리 변해. 그리고. 예, 그런데 이제 야당처럼 개파가 한 너댓 개 정도 될 경우에 또 지금도 뭐 친노가 사실은 절대 다수긴 하지만 과반 넘는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전당대회에서는 비슷하게 어쨌든 절반은 가까이 가긴 했지만 개파로 놓고 보자면은 50% 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한 3.5대 얼마 가든가 4대 얼마를 가는 것인데 개파가 어느 하나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절반을 넘어가지 못하고 4-5개가 이른바 카르텔 체제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개파가 결사항전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이슈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결정을 모든 개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만 내리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그리고 모든 개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변화한다는, 혁신한다는 이미지를 전혀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가지 않게 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론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야당의 개파가 뭐 정리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워낙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과도한 부분이에요. 야당의 개파가 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노, 비노, 반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김근택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이제 뭐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모임들이 뭐 의원별로 뭐 안철수계도 이제 새로 등장을 했고 그 안에도 또 여러 개파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개파라고 하는 게 프레임인데 어찌 보면 종편이 가장 즐겨 쓰는 게 친노는 안 된다는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의원 130명을 놓고 혹은 의원 외에 유명한 뭐 손학규 아저씨 지금 의원 아니시니까 보고 이제 보면 개파가 없어 사실은 제 눈에는. 근데 개파라고 묶어놔. 그룹핑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간적 친분으로 할 수 있고 출신 학교로도 할 수 있고 과거에 뭐 이제 어떤 시민운동 단체에 같이 있었던 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경기 동부, 경기 서부, 경기 남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개파가 지금 움직이고 있냐 작동하고 있냐 서로 내가 그럼 저 상대를 제압하고 혹은 유권자들에게 내가 더 인기 주목 효과를 받아서 내가 이 서열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수 같은
그 서로 이제 올라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아닌 거로 보거든요. 전 그건 개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편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걸로 계속 이득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당연하죠. 저도 지금 최평론가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제가 뭐 친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딱 10명만 얘기해보라 그래요. 친노 국회의원 누군지. 대답 못합니다. 없지. 또 언론에서 지금 뭐 구분을 많이 해요. 친노가 누구고 범친노가 어떻게 되고 언론사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이번에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언론에서는 야 저 문재인이 보여줬다. 탕평책이다. 탕평책이다. 반으로 올려가지고. 근데 또 어떤 언론은 범친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언론사마다 다 다르고. 이런 거를 그리고 그 언론사한테 근거를 대라 그럼 근거를 찾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정치 경력이나 인생 경력에서 누구랑 친했든 누구랑 뭘 했든 다 걸리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저 새정치민주연합 그 안에서 친 김대중, 친 노무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식으로 저는 개파 짓는 건 아주 이게 보수 언론에서 지들 자꾸 이득 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라고. 자기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문재인 의원은 본인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니 이번에 그 전당대회 때 박지원 의원이 계속 이걸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친노라고 욕 얻어먹은 적이 불과 얼마 전이라고. 제가 욕먹을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번에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 진흙탕 선거전 그렇게 이제 막 또 때를 묻히는 그런 속성이 내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하는 공격을 받는 건데 프로파간다 전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 우선 뭐 이인영 후보 빼고 예, 빅2 이제 격전했던 박지원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을 보면 이건 아주 개인적인 저의 편향적인 시각임을 전제하고 문재인 후보는 종편을 안 보시는구나 이 생각을 딱 받았고 박지원 후보 종편 많이 보시네 이 생각을 난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프레임을 내부로 끌고 들어와서 박지원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그 내부 싸움에서 친노를 해체하겠다. 친노의 니은도 안 나오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요. 선거라는 게 그런 거야 원래. 싸우는데 적이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오냐에 따라서 난 그걸 막긴 막아야 되거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면 바보가 된다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말려둔 이 프레임을 보면서 결국은 이 전선이 워낙 여러 개가 되니까 흐트러지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는 야당의 색깔을 자기 내부로 갖고 들어와. 자, 우리도 칩니다. 우리도 이 김기춘 나가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을 플러스로 끌고 가는데 이쪽은 저쪽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내부로 끌고 들어와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이너스 시너지로 가면서 공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격차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종편에 무슨 투자가 많이 됐다, 마이크가 많다, 이 브라운관을 다 선점하고 있다, 국민 TV 힘들다 이런 격차가 아니라 지금 이 머릿속에 이제 만들어진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 기울어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벌어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 그 개파가 사실 누가 있는 거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 그거 다 이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차라리 이렇게 개파가 명확하게 해서 두 개 정도 있는 것이 선거라는 것을 치르고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는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은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개파가 사실 실제로 없다. 그런 것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결과는 그것이 문제. 윤 센터장님 분석이 맞다. 다만 이제 그게 두 개냐 여기는 세네 개냐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구조는 듀얼 시스템으로 만들어 왔어. 네. 근데 이쪽은 우후죽순이야. 네. 세 개인 줄 알았더니 10개일 수도 있고 각각 하나의 당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인물이 하나 들어와서 틀립니다. 제3의 길 하면 난 제4의 길 하면 계속 이념이 갈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래서 거죠. 사실 그 당내 어떤 민주화는 보수보다는 훨씬 그래서 발전해 있는 거겠죠. 새정치연합이. 근데 사실 오늘 왜 2015년 전망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5년에 대한 이 얘기를 한 개도 못 했어요. 2017년 얘기를 했네. 자, 그런데 그럼 한 개만 갔어. 하보고 이제 2015년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대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2017년도에 야권이 누가 나올까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이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 하는데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바보 같긴 하지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야당에서 누가 나올 것 같고 혹은 누가 나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지 본인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2년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알면서 물어보는 왜냐하면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처럼 지금 아주 작은 움직이고 있는 변수가 뭐 1년, 2년 후에 전혀 다른 이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보기엔 정치 영역에서는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엄청난 공작들이 기획들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움직이는 큰 손처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읽어낼 수 없으므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정답은 아직 모르겠다, 솔직히.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인데 지금 뭐 맨날 이제 지면에 등장하는 지지율 비교가 있으니까 저는 누가 나와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2017년의 게임은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임이다. 예를 들면 그 무기가 문재인이 들고 나오면 이길 수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오면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엉뚱한 공상을 해보면 반기문 아저씨가 2016년 말에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돌아왔어. 근데 내가 글로벌 시선에서 보니까 한국 보수 정치는 정치가 아니더라. 세계적으로 이건 지표를 매길 수 없는 후진 정치다. 차라리 내가 신당을 만들겠다든가 혹은 뭐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해서 가겠다든가 뭐 이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잇는 제3정부를 만들겠다든가 하면 반기문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하는 대목은 인물이 아니다. 2017년은. 아젠다다.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다. 어떤 비전을 던질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심판론, 박근혜 정권 심판론, 신유신 정치를 종식시키겠습니다 하는 순간 7, 80년대 운동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2017년 이후에 2020년, 2030년 이야기를 유권자들의 머리에 그려지게 이 사람이 집권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네. 그럼 이명박 정부와는 완전 차별화되고 박근혜 이 정부와는 완전 다른 이제 이 대한민국이 되겠네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이긴다고 봅니다.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그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전제한 상태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갈 수 있는 세상이므로. 아니 뭐 우리 2002년 대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1999년 노무현 후보로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전제한데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토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2002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례적이고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최근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제법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인물들이 뚜렷하게 지금 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여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렷하게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후보군들로 지지율을 합해보면은 야권의 후보들은 40% 돼요. 다 합해보면. 네. 그러나 여권에 있는 후보들을 합하면은 20%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여권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큰 데 비해서 야권은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가 이제 저도 하긴 하지만은 분석하고 하는데 굉장히 폐해가 큰데요. 뭐냐면 이것이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하는 효과를 줘요. 아주 강력한. 왜냐하면 100%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새로운 후보군들이 인물이 나타나고 상황이 바뀌고 하면은 인물도 많아지고 선거도 다가오니까 100%가 아니라 110%, 120%, 130%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10명이 늘어나도 100%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 안에서 누가 높네 이런 인식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100%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절반을 팍 나누면 여권, 야권 50%예요. 근데 한 100%에서 20%는 죽어도 말을 안 해요. 선거 임박해도 잘. 그러면은 50% 중에서 10%를 빼면 야권에서 40%를 놓고 야권 후보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네, 정해져 40%. 있는. 그러면 뭐 지금 문재인 후보 앞서 있고 규모니까. 상당히 뭐 20% 가까이 간다 하고 그러면 20%밖에 안 남는 거야. 박원순 시장이 뭐 15% 나온다. 만약 가령 이제 이 사람들이 한 15 이상도 나올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30% 정도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10%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도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이제 대표라든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갖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게 어려워요. 그것이 일종의 대중들한테 그냥 프레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군들은 이 사람으로 그냥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는 특히 지금 현재 야권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있는 인물 중에 있는 누구다? 인물들 중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이제 부합하는 인물, 또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부각하긴 하겠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험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일기는 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될 가능성. 근데 거기에 이제 토를 하나 달면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체로 반반 이걸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엔 결집하니까 결국은 둘이 싸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분열된 쪽이 진다라고 하는 룰을 우리가 3당 합당 때 혹은 우리가 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나눠서 싸울 때 그게 이제 87년 선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쪼개지면 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당내 이제 경선이긴 했지만 이인영 후보를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프레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범친노라고 한다면 갈라졌는데도 이겼어요. 문재인 후보가. 요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저 두 세력이 아니라 세 파가 싸웠는데 물론 12.9% 뭔지 좀 이 뭐랄까 이 86그룹의 몰락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뽑히긴 했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중간 2%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51.6대 48로 결판이 났을 때 2%. 근데 이제 이 보수 쪽은 그 2%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걸 무슨 효과라고 불렀냐면 이정희 효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를 계속 보여주면서 틀어주면서 저것 때문에 보수가 결집했다. 그래서 우리는 2% 이겼다. 2.6%인데 정확하게는. 근데 그러면은 다음 선거에서도 50대 50 싸우기 나면 경계 2%로 이긴다는 거예요. 계속. 그 룰이 어느 정도 좀 고착돼 버렸다. 생태주의와 구조주의의 특성이 다르다는 건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로 결집됐으면 중간 2%를 누가 뺏어오느냐인데 그 2%가 움직이는 변수가 뭐냐 이걸 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섹시함이냐 예를 들면 외모냐 뭐 결정을 해야 돼. 아니면은 뭐 돈이냐 스펙이냐 그걸 알아야 그걸 뺏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탐구해 보려고 지금 내가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015년 전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최평론가께서, 올해는 선거가 없는 그런 해이다. 이런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불구하고. 그런 해였었는데. 의도치 않게 툭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렇죠.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움직였고요. 움직였죠. 새정치연합은 이제 전당대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부터 이제 움직일 텐데. 자, 새로운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호가 순항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말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선거가. 그렇죠. 또 저쪽에서는 김무성 대표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세석이 야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야권이 대체로 유리하다고 분석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보궐선거의 특성은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또 여권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궐선거는 여권의 무덤이라는 얘기도 있고 변수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여기다가 또 지금 야권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그러고 지금 저기에 다 그렇죠. 사람들 내보낸다 그러고 있고 정의당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한석이라도 새정치연합에서 뺏기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당내에서 한번 흔들기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두 분은 이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윤 팀장님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가 먼저 일단 이제 야당은 이제 전통이 작은 선거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대표가 책임을 지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전통을 사실 이제 보여오긴 했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의석을 좀 잃는다 하더라도 당대표 사퇴하거나 이제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이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흔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상당히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대체로 한 30%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30%의 투표율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50대와 60세 이상이 이제 절대 다수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00명이 유권자라고 하면은 100%니까. 그런데 투표율이 30%예요. 각 연령대가 유권자 연령대가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보면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지역구들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치면 20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와 60세 이상의 분들은 비가 오는 선거, 눈이 오는 선거든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50% 이상, 절반 이상은 늘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시죠. 예. 그러면은 50%가 투표장에 나간다. 50대와 60세 이상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50대에서도 100명이라고 했을 때 20명이 있는 거고 60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도 60세 이상도 20명이 있는 건데 그 20명 중에 절반이 10명이지 않습니까?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30명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50대에서 10명, 60세 이상에서 10명이 나와서 30명 중에서 20명은 5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30% 투표율이 그거예요. 20대, 30대, 40대는 10%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50대 이상의 다 100%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대 나오는 투표율에서는 야당이 선거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월에 재보궐선거 있을 때 동작에서 노회찬 후보가 선전을 했잖아요. 그랬죠. 투표율이 그건 상당히 높았어요. 맞아요. 예. 뭐 40%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동작을. 자, 그다음에 그럼 박광원 후보가 수원 영통에서 이기지 않았냐. 거기는 20대와 30대, 40대가 한 75% 되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유권자 지형 자체가 달라요. 연령대 지형 자체가. 그래서 아까 그걸 우리 맞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건 30% 초반대 투표율이었거든요. 그 50대 3분의 2가 50대 이상의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 모임이든 아니면 이제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어쨌든 5% 이상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정 정도. 그러려면은 사실 유리한 야권 텃밭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라는 특성 일정 부분 이탈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이것이 지금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거.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석정 중에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 두 곳이 있는 것인데요. 관악과 이제 성남 중원인데 여기가 이제 어쨌든 야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유리한 것이지만 또 한나라당 과거에 승리한 지역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신상진 후보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이제 유리하게 간다. 한 석 정도 내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2대1? 그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언을 막 던져야지. 만약에 이제 본인의 생각 국민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들 이제 이해하셨고 이 후보들이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 나온다는 지금 뭐 네. 낸다잖아요.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수 정도 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권의 분열, 그러다가 이제 예. 투표율의 낮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호남이야 이긴다고 보고 수도권에서 한 곳은 내줄 수가 있겠다 이런 전망을 있다. 하셨고. 저는 단답형으로 할게요. 네. 예언이니까 신년 대예언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대1. 2대1인데 저는 달라요. 지금 여가 2, 야가 1. 여가 두 개를 갖고 간다. 광주를 야가 가져가고 수도권 전부가 성남과 이 관악을 여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수가 있어요. 이게 강제 해산된 진보 정당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수도권은 이게 움직여요. 결국 분열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세 개 다 먹겠다. 승리 비결은 하나예요. 그 후보는 단일화해야 돼요. 물 밑으로든 물 위로든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선거운동이나 이 아젠다 개발을 이 지역 선거에서는 지금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4월 말 이전에 사고는 어디서 터지냐면 집권 쪽에서 터집니다. 야권에서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전략은 수비 전략으로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오바하면은 사고를 빌미를 제공해요. 오바한다는 게 뭐냐면 그 문자 잘못 보내면은 발각되고 영상 하나 잘못 찍히면은 미디어의 불균형 때문에 이게 대난리가 납니다. 저쪽에서 구를 잘못하고 이쪽이 일을 잘못해도 일 잘못한 게 도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 치지 마라. 이번 4.29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 캠프에서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수도권은 특히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안 없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돼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또 바뀔 수가 있는 문제고 새누리당에서 지금 무슨
거물급들을 징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새정치연합에서 과연 공천 잡음 없이 괜찮은 인물들을 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거 봐야 정확한 결과가 그러니까 나옵니다만은. 사고 치지 마라가 공천 과정이에요. 그렇죠. 동작을 보세요. 공천 과정에. 이 지난번 이제 미니 총선 때도 공천으로 다 말아먹은 거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마라. 이기려면 사고 치지 마라. 적의 실수를 역이용해라. 이게 유도 전략일 텐데 힘은 저쪽이 훨씬 센데 이거 받아서 업어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고는 저쪽에서 분명히 터집니다. 봄에.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집중 공략해서 지역 민심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후보가 결정돼 있어야 하고 후보가 난립하지 말아야 하고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태주의계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진보 측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2대1로 패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문재인 당권 체제를 내부에서 흔드는 그렇죠. 또 하나의 악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MB 정부 때 이제 재보궐선거도 야당이 많이 이겼거든요. 그때는. 근데 투표율들이 대부분 40% 내외까지 갔어요. 워낙 이제 초반부터 심판 정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대부분 이제 이뤄냈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투표율도 높고 심판 정서도 높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권 성향층들은 심판 정서, 새누리당이라든가 보수 세력을 견제하는 정서만 형성이 되면 이제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4월에 있을 때 그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회초리를 들 정도의 어떤 심판 정서로 만들어지느냐. 아직 그 심판 정서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은 기간 형성이 되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어쨌든 상수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낮은 투표율입니다. 보궐선거니까. 그렇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저 수도권이니까 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은 투표 못 합니다.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투표하라 하루 쉬어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은 투표율 그다음에 야권 분열 이건 우리가 상수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윤 팀장님은 2대1의 신승 또 우리 저 평론가님께서는 2대1의 1대2로 패 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2대1로 뭐 이기나 1대2로 지나 저는 문재인 체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보고요. 야권은 얻을 게 없다. 그렇죠. 세 개 다 이겼을 때 본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좀 상반된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상반되게 저는 3대0으로 이긴다고 하겠습니다. 잔대으로 이긴다. 왜냐하면 제가 저주적 예언을 한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인데 또 욕은 먹겠지 뭐. 근데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사실 뭐 관악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쭉 몰표를 줬었거든요 야권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쉽게 이긴다고 보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저쪽 선수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더 준비를 해야 되겠고 정말 저쪽에서 어느 정도의 거물급을 갖고 내려올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근데 거물이 쉽게 나오긴 힘들어요. 새누리당도. 왜냐하면 총선이 한 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으면은 다음에 그 지역에 또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물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또 가장 나와서 안 좋은 이기기가 지역구들이기 쉽지 않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여기 나와가지고 괜히 발목이 잡히는 걸 원치 않을 수 있기 뭐 때문에 김문수가 바보입니까? 그 부분이 딜레마가 있어요. 예. 여기 나와서 완전히 떨어지면 대통령 아웃돼 버리는데 그렇지.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 왜 뭐 총선도 다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저 선거구 제도 자체가 지금 골 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아직 바뀌게 돼 있는데 아예 다 통째로 그래서 개헌 이야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만 바꾸는 게 개헌이 아니거든. 이 지금의 이거 지역 구도에 의한 투표를 하게 돼 있는 이 지역 구도 선거구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은데 새누리당에서 미쳤냐고. 이대로 하면 자기들이 천년만년 의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개헌론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올해 안 하면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 개헌론이 올해 안에 불거질 것 같습니까? 개헌 논의는 불거졌어요 이미. 불거졌고 정개특위에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이쪽도 이제 비대위 체제를 털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숙제가 많지만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내에서 합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청와대를 배제하고 이게 개헌이거든요. 이거는 꿀잼이에요.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만년이라고 하지만 이 새누리당 내에서는 천년만년을 보지 않는 것이 거긴 다 이기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게 안 중요해. 내가 잘 돼야 되거든. 그게 그쪽의 틈새예요. 그 문제는 이쪽은 개헌을 명분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손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또 정당시 하는 거고, 이 이해는 지금 현재 맞았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걷잡을 수 없이 올해 비화될 거고, 극대화된 시도가 될 건데, 이 논의로 결국은 경제냐 개헌이냐 가지고 청와대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부딪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대박 부딪힐 게 이건데 이게 올 후반이에요. 중반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소선거구제 이 개편 문제는 이미 작년에 이제 헌재가 판결한 게 있기 때문에 1년의 기한 내에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비율까지 정해줬어요, 이미. 근데 그 정해진 비율 내에서 어느 지역구를 양보시킬 거냐 가지고 또 피 터지는 싸움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여야 또 각각 벌어집니다. 그럼 이게 삼중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올해 내에 답은 안 나온다. 답이 나오긴 쉽지 않으나 논의는 이 활발하게 논의는 진행될 매우 것이다. 활활 타오를 것이다.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은 끝까지 반대할까요? 끝까지 반대하고 삐져 있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이제 여권의 당청 간의 관계가 이제 아까 역전됐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건 예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이 개헌 논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 논의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 선거구 이제 획정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문제, 그것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진보 진영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중대선거구제 어떤 부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야권이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많죠. 지금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야권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요.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 이제 이 비례대표제 지금 뭐 비례대표제 포럼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비례대표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효과를 보면 여권의 분열을 가져오진 않고 야권에서만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 정치에서 전반적인 구도가 바뀌려면은 새누리당 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선거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비례대표제는 그 효과를 주지 못해요.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통합진보당이든 이제 다른 군소 진보정당들의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획득을 한 것이지. 그러면 당의 역량들은 야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통합되지 않거나 연대하지 않으면 싸워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저는 정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있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그러한 것이 확대되면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새로운 제도들 도입했을 때 새누리당 내에 주는 폐해는 크지 않고 타격은 크지 않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는 타격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핵심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분석했지만 호남은 줄어들고 충청은 늘어나잖아요. 얘기는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얼른 많이 늘려버린다거나 중대선거구제 한다든가 이것이 얘기하는 몇몇 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야당이 거부하는 정서도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렵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것이 소극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두 가지 기류,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뜨겁고 싸운다는 건 비슷하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조금 더 한 발 나서서 정확하게 본 건 여권은 별 영향이 없고 야권에 불리하다, 이 얘기가 결론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이 균열이 나타날 수 있는 선거제도, 그것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어떤 석패율제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뭐 결선투표제도 사실 되면은 여권 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거기도 단일화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사당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야권 내부에도 이제 그런 부정적 기류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논의만큼, 활성화된 논의만큼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퀘스천 마크 있을 수밖에 팀장님 없습니다. 이야기는 개헌 논의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야권 내에서도 뭐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후 수단으로 김기춘 정도는 바꿔도 문고리 3인방은 끝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옆에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나도? 이게 여당 인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의 관계는 두뇌와 심장의 관계다.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에서 빠지면 이 뇌사 상태에서 심장만 뛰는 격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문고리 3인방을 뇌로 비유하고 대통령을 심장에 비유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펄떡펄떡 뛰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리더십에서 의사결정 능력.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정권에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기엔 그걸 수첩이라 그랬고 지금 대통령이 워딩하는 걸 보면 인사에서도 뭐뭐라고 합디다. 유진용 전 장관의 이제 폭로도 그런 거였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누가 뭐뭐라고 합디다. 이 골프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합디다. 이런 이야기를 전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의사결정 1인자 우리가 CEO라고 부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그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문제는 그것을 전하는 채널은 단일화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경을 잘라내는 건데 말이죠.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자르면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 이 비박 혹은 반박인 사람들조차도 이 임기의 완수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얌전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 아니야. 10년째 의회에서 보좌관 역할하는 거 봐왔어. 거드는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걸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감각적인 느낌은 이 비서실장은 교체하고 쳐낼지언정 못 쳐내겠구나. 사실 비서실장은 바뀐 전례가 있어요. 초대 비서실장은 허태열이었어요. 근데 김기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언컨대 상반기 내에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설 명절 전후해서 비서실장 교체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보직을 여기저기 옮길지언정 청와국 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희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서실장은 이제 2월 중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제 이것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이 인사 논란의 이 국면 이것을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로 매듭을 졌다고 그냥 인정하고 갈 가능성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3인방은 어쨌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이완구 국무총리를 조기에 투입한 것도 사실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지금 빠고 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완구 카드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일단 읽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을 어쨌든 이제 유력 주자로 만들게 되면서 권력 누수를 이완구 카드로 사실 차단하는 효과로 노리고 사실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여당 내부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한데 지금 그것도 이제 많이 약발이 떨어져 버린 것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인사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그대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 전환 카드를 많이 만들기는 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쨌든 많이 이제 회자되는 부분이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분단 70년이든 또 한일 수교도 50년이거든요. 여러 아젠다를 내긴 할 텐데 그런 국면 전환 카드들이 효과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반기 이후에는 효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공통적이네요. 인적 쇄신 한다고 까불거리겠지만은 그 주요 3인방은 절대 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12시가 넘었거든요. 진짜? 네, 12시 넘었는데. 시간 잘 가네요. EJ 재밌네. 지금 EJ 안가가 문을 닫으면 우리 직원들은 청소하고 정리하면 3시간 정도에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님께서 바쁜 관계로 10시에 하자 이런 관계로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원 영통에서 막 달려왔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아젠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재인 후보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와는 다르게 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새정치 이야기하면서 웬만하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전면전은 선언했고 이렇게 지금 조금 예전과는 문재인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랬는데 2015년 올해 어쨌든 뭐 임기는 2015년 쭉 갈 거 아닙니까? 이 한 해 동안 문재인 후보가 순항할 수 있을지 또 이 대권 주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을지 2015년 한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확률은 반반인데요.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죠. 아까 얘기한 수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지지층 혹은 뭐 중도층. 뭐 반대 세력은 어떻게 전환하기 어려운 거고 아까 그걸 중간 2%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부에선 난리가 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개헌 논의, 뭐 선거구제 개편, 그게 아까 여내에서 야내에서 여야끼리 격돌이 삼중 충돌 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야당 내에서는 그것을 이거 뭐 좀 속된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쇼부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돼요. 내부 투쟁이 벌어진다는 전제예요. 총선은 내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걸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칼자루를 문재인 대표가 쥐고 있는데 휘둘러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에게 정말 뭐 이 여당보다 더 개혁하겠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다. 혹은 뭐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네트워크 정당 기반으로 간다. 뭐 혹은 이 지난번에 상당히 이 민주통합당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모바일 투표 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올 때마다 벌집 들끓듯 시끄러웠단 말이죠.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내부 투쟁은 지금 이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든 통솔을 하기 위해서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소통과 설득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 새누리당처럼 야 까려면 까 이럴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못 하잖아 결국은. 아까 세력이 있는 거라고 이 프레임에 걸려 있지만 세력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쪽도 친노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허수아비다. 힘이 없다.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다 알아. 그럼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각 계파가 있다면 그 허상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계파 수장들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 이 전당대회 끝나고 문재인 대표는 이 박지원 당시 후보, 박지원 의원과 얼만큼 깊은 소통을 했을까? 지금 이제 손학규 전 고문, 아니 현 고문이죠. 정동현 전 고문이 이제 탈당한 거니까 이 강진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깊은 소통을 할까? 정세균 의원하고는 얼만큼 지금 내밀한 이야기, 전략적인 고민들을 숙고하면서 차세대 대안, 아까 얘기한 비전, 희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서로 공유하면서 뽑아내고 있을까? 이게 코드 조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 기성 정치, 제도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가장 좀 환멸스러운 건 뭐냐면 이 국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는 늘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통합진보당 분당 때 이 총선 직후 제가 보면서 이정희 유시민 왜 소통을 안 하지? 심상정 노회찬 왜 안 만나지? 서로 되게 싫어해. 절대로 싫어해.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 여권의 적보다도 더 싫어해. 우리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끼리 더 싫어해. 이런 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문재인 대표의 인격과 그 개인적인 성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문고리 3인방만 욕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정치활동을 하려면 팀플레이를 해야 되고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수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눈과 귀를 차단하고 있다면 그 소통의 채널들이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야권 조직의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건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순항 혹은 난항 이 두 가지의 기류는 뭐냐면 지금 얼만큼 내부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동지화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5대5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는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호남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가고 이긴다면 그러니까 국민모임이든 다른 이제 야권의 다른 정당, 다른 후보들이 승리하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을 다른 데는 결과는 상관없고 호남을 가져가면 아마도 이제 순항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니 아까 2대1, 3대0 네, 그러니까 거꾸로 2대1 얘기했지만 호남은 다 가져간다는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천정배 그 전 장관이 호남만 이 광주만 장악하면 순항한다? 그럼 예, 쉽잖아. 왜냐하면 천정배 전 장관이라든가 뭐 어떤 유력 인물들이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이겨내면 왜냐하면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이제 호남의 이 뭐랄까 원심력, 이 분리 뭐 이 의도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얼마나 차단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통합을 유지하는 문제. 예, 쉽게 보면. 그래서 호남에서 다른 이제 야권의 후보가 나왔는데 경쟁력이 없더라. 어떤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또 새로운 지금 문재인 체제에 대한 거부감들이 호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에서 경쟁해봤더니 사실 그것이 성과 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런 이제 호남권에 있는 정치인들, 이 야권 인사들의 동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나름 선전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대선 주자가 이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크게 도모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 박지원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지원 후보에 대한 이제 득표가 이제 높았던 것이지 그것이 차기 대선 주자도 아니고 그런 의원들이라든가 야권에 있는 인물들이 박지원 의원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그런 동원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구심점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없다는 점. 여러 그런 기류들은 반발 기류들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묶어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거대한 도전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서 어떤 정도 이제 성과를 일정 정도 월등한 격차로 내주면 문재인 체제가 그러면 이제 올 한 해는 일단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고생은요, 혹시 뭐. 즐거운 시간. 혹시 못했던 말이라거나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 뭐 오늘 이제 불러주셔서 정말 브래드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이제 저도 이제 잘 듣고 있고요. 오늘 불구씨도 많이 듣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이제 이동영 작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이제 커밍아웃 하는 듣고 거야?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저는 뭐 의제도 모르고 불려와서 뭐 그냥 뭐 평소 고민하던 것들을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아마 욕하실 대목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뭐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의존적으로 깊이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아까 티파니 여신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EJ 아지트가 굉장히 좋고 우리 이 작가님의 포스는 제가 너무 늘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 인사들한테 야 소통해라. 지금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렸고 잘 끌고 나가려면 희망과 비전을 줘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처음에는 구조주의 대 생태주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렸는데 우리도 여기서 행위체들이잖아요. 각각 뭔가 하고 있잖아. 떠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떠들고 적진에 가서도 떠들고 우리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이제서야 EJ 아지트에 왔다는 게 이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작가님을 처음 본 게 MBN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연대 못하고 결국은 적진에서 만나고 뭐 이러면서 술은 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면 우리 편들도 소통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가지고 다음 기회 긴급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고 한번 그 팬들 여러분들의 반응을 봅시다. 그러죠 뭐. 야, 그런 거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 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이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가면을 벗은 배트맨이니까 항상 가면 쓴 모습만 보면서 욕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좀 가끔 가면 벗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종종 불러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우리 EJ는 종편에 2배의 출연료를 드립니다. 진짜 출연료가 있어요? 몰랐죠? 출연료가 있어? 지금까지 출연사 다 드렸습니다. 이거 종편이네. 우리가 뭐 재능 기부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 야, 그럼 오늘 왜 사람들을 힘들게 고생시켜가지고. 오늘 와보고 알았네. EJ가 이거 재벌 팟캐스트구만.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불러서 오늘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